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된다 했잖아요. 그럼 분리가 됐을 때 처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처음과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운 면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죠? 면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바뀐 거죠. 그 면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쓴 에너지는 얼마인가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성 그리고 뭐 가공 경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이러한 금속 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애초에 보게 되면은 이 Y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강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얻었고요. 그 다음 X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 연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모르는 것들은 그럼 이 어떠한 강도도 높고 연성도 높은 뭐 두 개의 곱 또는 이제 그 두 개의 면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게 됐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또 해봤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강도나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재를 변형시키거나 한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 변형이 아닌 파괴가 일어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인성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영어로는 우리가 toughnes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단위 부피의 재료를 파괴하기 위해, 그래서 파괴하기 위한다는 파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파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의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재료로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파괴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 값이 있을 텐데 그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값을 우리는 바로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적분값을 의미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적분값으로 이해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이해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취성 파괴다, 연성 파괴다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취성 파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뭐 그 개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그냥 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뭐 여기서 뭐 거의 탄성 영역 조금 넘어서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 그런 것들 우리가 취성 파괴라고 하고요. 거의 뭐 탄성 에너지만 소요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연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성 변형 영역까지 넘어가서 파괴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뭐 적분값을 하면은 요 값이 훨씬 더 넓겠죠, 그죠? 그 넓이를 구하면요. 그래서 이 연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탄성, 소성 에너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히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단은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재료가 파괴가 발생할 때 한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요. 어떠한 균열이 있는데 그 균열이 커지면서 파괴가 발생하는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럼 균열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균열이 있는 부분이 각도가 이렇게 넓어진다라던가 점점 커진다라던가 아니면 길어진다라던가 그 균열 자체가 변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균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 균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성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그 변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변형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이 인성이라는 부분은 균열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균열이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갈 것인가를 예상하는 학문이 바로 파괴 또는 인성, 뭐 이런 부분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균열을 어떤 식으로 생긴 균열을 정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균열 모양은 뭐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별표 모양 다 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형의 모양의 균열을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균열 자체가 처음에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때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피가 없는 어떠한 평면 형태의 원을 그냥 균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 형태의 이러한 평면이 하나가 이제 놓여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균열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벌어지거나 커지거나 하면서 그게 바로 균열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균열이 성장하는 이론은 우리가 파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크게까지 모르셔도 되겠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파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의 것이 있는데, 하나의 뭐 상태가 있는데 이게 쪼개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뭐 반으로 쪼개져도 되고 뭐 3개로 쪼개져도 되고 4개로 쪼개져도 되겠지만 2개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졌죠. 이렇게 쪼개져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 현상, 하나의 고체가 2개 이상의 이러한 덩어리 고체로 분리되는, 파괴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바로 파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파괴가 발생하기 위해서 처음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균열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균열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균열. 근데 균열을 처음에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겠죠. 균열을 왜 정의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키가 뭐 처음에 뭐 100이다, 뭐 120이다 이렇게 점점 커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우리 아이가 뭐 키가 더 큰가 작은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이도 똑같습니다. 나이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0세 또는 한국 나이로는 1살이라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가 뭐 몇 살이다, 20살이다, 30살이다, 40살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나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키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균열을 하나를 원형의 균열을 하나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이게 원이죠. 원이 더 커진다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또 뚱뚱해진다라던가 더 커진다라던가 길어진다라던가 그런 게 저기서부터 변화할 텐데,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뭘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저 반지름을 뭐 A 또는 C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준, 여기 2A라고 적혀 있거든요. 2A라고. 지름이 2A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A라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A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이게 요만큼
A라는 반지름을 가진 원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중요한 거는 그 원자와 원자 사이가 이 간격이 멀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자, 원자가 언제 끊어졌을 때가 실제 끊어진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만큼일 때 실제 끊어진 거냐, 이만큼 끊어진 거냐. 우리가 눈으로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 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얼마만큼 더 벌어졌을 때를 균열이 시작되는 것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뭐 기준을 잡은 게, 왜냐하면 요 정도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것인지 붙은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는 한 원자가 한 2개 이상 되는 경우는 떨어진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약속을 정한 대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게 이제 인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파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균열의 존재를 항상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열이 없으면 파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균열이 생겨야 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균열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균열은 얇은 균열이 만들어져 있다, 그 균열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파괴와 파괴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이걸로 가지고는 설명을 하면 안 되냐, 이걸로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선 한 번도 균열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뭐 인장시편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에서부터 뭐 잡아 당겨가지고, 그죠? 잡아 당겨서 늘어난 만큼이 얼마만큼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번도 균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 고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값이라는 거는 그거랑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살이라는 나이가 없다면 우리의 나이도 정해져 있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키라는 것도 단위, 뭐 1m라는 단위, 그 다음에 뭐 그런 단위가 없다면, 몸무게도 똑같은 거죠. 킬로그램이란 단위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키나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균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금속의 파괴 기구를 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파괴 기구가 바로 연성 파괴가 되겠습니다. 연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네킹 이후의 파괴 거동에서 봤던 게 바로 대표적인 연성 파괴 거동이 됩니다. 연성 파괴는 이 빨리 파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공공이 생기고, 공공이 점점 커지고, 공공이 서로 연결되고 병합되면서 그게 주균열이 되는 것이 바로 연성 파괴가 되겠습니다. 즉, 이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각각의 어느 정도의 공공이 생기는 것이 균열의 생성에 이제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균열이 뭐 직접적으로 전파한다라던가 그런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공들이 있는데, 그런 공공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균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은 취성 파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연성 파괴는 탄성과 소성을 다 포함하는 뭐 이러한 그래프처럼 되는 것이 연성 파괴가 되겠고, 취성 파괴는 거의 뭐 탄성에서 거의 끝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취성 파괴가 되겠는데, 취성 파괴는 즉 파괴가 빨리 발생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취성 파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연성 파괴에서는 각각이 이제 하나하나의 공공이 생기는 것이 연결되어야만 연성 파괴가 일어나죠. 여기서는 연결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연결. 근데 이제 취성 파괴에서는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벌써 시작하면 자기가 그냥 바로 쭉 전파하면 됩니다. 전파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성 파괴는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바톤 넘겨주고 여기서 뭐 그 중간에 또 기다리고 바톤 받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식의 균열이 전파되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계속 그 역마다 서 있겠죠, 그죠? 역마다 다 서 있고 사람 중간중간에 이제 더 이제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바톤 넘겨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연성 파괴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취성 파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뭐 그냥 KTX가 달려버리는 거죠, 그죠? KTX 바로 달려버리는데 뭐 사람들이 열심히 뭐 바톤 넘겨준다고 해서 그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KTX가 바로 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취성 파괴는 균열이 바로 쭉 전파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연성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와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뭐에 따라 다르냐? 바로 이제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성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소재가 굉장히 뭐 인성이 높은 그런 연성 소재. 예를 들자면 금속 소재들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것들은 좀 약간 그 강도는 좀 낮다 하더라도 좀 더 연성인 뭐 그런 소재들이 되겠고요. 취성 파괴가 일어난 소재들은 뭐 철강 소재를 예를 들자면 뭐 연성 파괴는 좀 탄소가 적게 들어간 그러한 경우, 취성 파괴는 탄소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철강들이 취성 파괴에 해당되는 그런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제 뭐 소재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재밌는 사실 온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연성 파괴만 발생하는 소재도 있습니다만 어떤 소재는 상온에서는 연성 파괴가 발생하고 저온에서는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 소재도 있습니다. 그런 소재들을 우리가 연성, 취성, 천이온도가 있는 소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소재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성 파괴나 취성 파괴는 뭐 소재의 종류나 아니면은 뭐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그런 파괴 모드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입계 파괴라는 겁니다. 입계 파괴는 이 취성 파괴랑 비슷한데, 취성 파괴 그냥 우리가 취성 파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그냥 뭐 이 그레인들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뭐 요 정도로만 따라가는 거죠. 요 정도 따라가는 게 이제 취성 파괴가 되겠는데, 입계 파괴는 결정 립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 있잖아요. 바운더리를 따라갑니다. 바운더리를 이렇게. 이 바운더리를 따라가는 게 왜 안 좋냐 하면은,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소재를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재의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취약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에서 이제 가장 취약한 영역이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인데, 다른 이제 그레인 내부는 원자들이 촘촘하고 빽빽하게 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놓여 있는 거를 제가 뭐 선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그 원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놓여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그림을 그린 건 이제 원자들이 요거 사이사이 있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다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럼 여기 이런 게 하나의 그레인이라 치면은 또 다른 그레인이 또 하나가 있겠죠. 다른 그레인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른 그레인 또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는 빽빽하게 있는데 빽빽하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죠. 그런 영역이 요 사이 영역, 요 사이 영역, 요 사이 영역은 좀 뭔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저기가 그레인 바운더리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영역들이 항상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림을 다 일일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레인과 그레인 바운더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 그럼 아까 제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애들이 뭐 원래 있지 않은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뭐 탄소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인이나 뭐 황이나 이런 뭐
그 우리가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소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편석이라고 해요. 편석.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반찬 같은 것들도 편식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이제 편석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여기가 얘들이 다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렇게 연성인 애들이 아니라 취성인 애들이 주로 거의 취성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 이렇게 편석이 되면 무조건 이 입계 파괴가 발생합니다. 입계 파괴 발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괴 발생하니까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취성 파괴보다도 훨씬 취약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계 파괴가 발생하면 안 된다. 입계 파괴 발생하는 경우는 소재를 제조한 사람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계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재를 제조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드에 따라서 이 연성 파괴랑 취성 파괴로 두 가지는 나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모드를 뭘로 나뉘냐면은 입개 파괴, 입개 파괴에 대비되는 건 뭐냐면 입내 파괴죠. 입내. 입개의 대비는 입내인데 입내를 뭐라고 하냐면 입내 파괴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우리가 트랜스그래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내죠. 취성 파괴가 사실상 입내 파괴입니다. 근데 뭐 우리 굳이 취성 파괴라는 말을 입내 파괴라는 말로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 입계 파괴라고 하는 것은 쓸 수가 있겠죠. 입계.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인터그래뉼라고 합니다. 인터그래뉼.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입계 파괴와 입내 파괴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죠. 연성과 취성. 그 다음에 입계와 입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영어로는 왜 얘들은 인터그래뉼라고 얘는 또 트랜스그래뉼라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인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은 영어 용어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인터리그, 뭐 이런 인터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상관관계 사이란 말이에요. 사이. 그래서 이 사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면은 뭐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내셔널이라고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다라고 하잖아요.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터그래뉼라는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트랜스는 이제 전파라는 거죠. 전파한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그래뉼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입내로만 갑니다. 얘는 입계로 가지 않고 입내로 갑니다. 이게 이제 금속의 파괴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연성 파괴 기구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균열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겠죠. 무조건 우리가 이 인성을 이해하기 앞서서 항상 이해해야 되는 게 균열이 애초에 존재한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균열이 존재하고 균열이 둔화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균열이 커진다라는 오히려 균열이 이게 덜 샤프하지 않고 덜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더 각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좁히면 샤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하다는 거는 둔화된다라는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고 원래 요때 각도가 만약에 뭐 세타다. 그럼 요때 각도 세타 프라임이다 하면은 당연히 세타보다는 세타 프라임이 더 큰 각도가 되겠죠. 그죠? 뭐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이게 뭐 2도다. 근데 이거는 뭐 10도다. 훨씬 커진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균열이 둔화된다는 것은 균열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 성장. 그러니까 균열이 성장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균열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균열이 이 각도가 커지는 것도 균열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균열이 전파하는 것도 균열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균열이 각도 커져야 됩니다. 균열 각도 커지지 않고 그냥 샤프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균열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전파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균열 성장 기구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이 취성 파괴 기구고 연성 파괴 기구에서는 균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드가 성장 보이드도 처음에 없었죠 그죠? 근데 보이드가 이제 생기죠 이렇게 생기고 얘들이 더 커지고 결국에 주균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화되는 거죠. 원래 더 커져서 얘들도 더 커지면서 얘들도 연결되면서 계속 전파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진주면 여기가 이제 그 산청이고 여기 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는 길에 여기서 한 명씩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몸집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누가 배턴 들고 달려와가지고 배턴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면서 여기서 받으면 이미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원래는 10발짝 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두세 발짝만 가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이 전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성 파괴 기구가 되겠고요. 그럼 연성 파괴 기구에서 이제 파면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파면 분석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가끔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면 분석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면 분석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성 파괴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 연성 파괴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느냐? 바로 이러한 딤플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딤플은 이제 영어 뜻은 보조개라는 뜻이고요. 이 보조개라는 게 이제 파여 있다. 보조개처럼 이렇게 파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여 있는 게 왜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균열이 성장했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제가 중앙선을 그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파면이 두 개가 되겠죠.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죠? 그럼 한쪽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남은 부분 보면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여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가 바로 딤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그죠? 나중에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제가 연결 안 돼 있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연결이 다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는 게 바로 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가 바로 딤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딤플 하나하나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엄청 커다란 딤플이 있는 경우는 내부에 어떤 게재물이 들어있었을 경우고요. 근데 이 미세한 딤플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물이 아닌 뭐 어떤 원자나 분자 단위의 뭐 그러한 클러스터 형태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 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딤플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이 연성 파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딤플이 보이는 이런 경우는 다 연성 파괴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성 파괴에서는 바로 파괴가 발생하고 연성 파괴는 이게 소송이 쭉 가는데 취성 파괴에서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또 네킹이 발생하지 않죠. 여기서는 네킹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성 파괴로 가면 갈수록 네킹이 발생하거든요. 또 네킹이 발생하면서 위아래가 이 컵 앤 콘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건 컵처럼 생겼다. 이건 콘처럼 생겼다. 컵 앤 콘 쉐입이 생깁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우리 관찰되는 게 바로 연성 파괴의 딤플들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딤플들이 잘 관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성 파괴 기구를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성 파괴 기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라고 하는 거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거의 이제 리모트 컨트롤 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TV 채널을 뭐 주말에 TV를 보다가 채널 좀 바꿔야겠다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가가지고 TV 앞에 가서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지금은
리모컨을 가지고 다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까지 실제로 가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한 그게 바로 리모트 컨트롤이 되겠는데, 취성 파괴도 일종의 그런 리모트 컨트롤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균열이 계속 스스로 전파하는 겁니다. 스스로 쭉쭉쭉 따라가는 거죠. 스스로 쭉쭉쭉 자기 갈 길을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취성 파괴 기구가 되겠는데, 어떤 경우에 중간에 어떠한 더 취성상인 브리트란 그러한 게재물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만날 때, 자, 얘가 이까지 오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 균열의 앞쪽 부분에 어떤 게 생기느냐, 바로 응력 변형이 된 그러한 부분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취성 파괴는 사실은 그 소성 변형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균열 앞쪽에는 국부적인 소성 변형 영역이 생깁니다. 균열 앞쪽에만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일부러 그림을 일부러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땅콩 모양처럼,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그럼 국부적인 소성 변형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 오다가 얘를 만나야만 여기서 파괴 발생할 텐데, 소성 변형 영역이 걸렸는데, 이 어떤 게재물 같은 게 있는데 이 게재물 자체가 워낙에 브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힘을 받은, 이 정도 응력에서는 얘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성 변형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게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열 전파가 훨씬 빠르겠죠. 내부에 그래서 그러한 이 취성상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입계 파괴들이 만약 여기에 뭐 이 편석들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 따라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취성상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재 자체가 굉장히 취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 소재 만들 때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분포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자면요, 그래서 큰 균열이 국부응력을 집중적으로 발생시킨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콩 모양의 이러한 국부응력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런 게재물들이 있는데 이 주변의 소성 변형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요 미소균열, 그리프스 균열이랑 같은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파괴가 발생해서 리모트 컨트롤처럼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나가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성 파괴 기구에서도 파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취성 파괴에서는 이 벽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클리비지라고 하는데 벽계가 발견됩니다. 벽계 파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벽계 파면이라고도 해요. 벽계 파괴라고도 해요. 취성 파괴 자체를 우리가 벽계 파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걸 벽계 파면. 벽계가 뭐냐면 벽계가 바로 클리비지입니다. 클리비지. 그러니까 페이스이라고 하는 건 면이거든요. 우리 페이스가 얼굴이잖아요. 그냥 벽계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클리비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딤플에서는 시작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작점 사실 뭐 우리가 어디냐면 중간이죠. 딤플에서의 파괴 개시점은 항상 센터입니다. 센터. 딤플은 항상 센터에서 시작됐겠죠. 여기서도 뭐 당연히 센터. 이 센터에서 무조건 파괴가 시작되었을 텐데, 취성 파괴는 파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관찰이 됩니다. 그 영역이 어디냐. 만약 여기는 여기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파괴가 균열 전파가 이렇게 된 거죠. 쭉쭉쭉 균열이 이런 식으로 전파된 겁니다.
균열이 이렇게 전파된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클리비지가 여기에서 이러한 패턴은 뭐냐? 리버 패턴이에요. 리버 패턴. 강물 모양이죠. 우리가 강이 있으면은 이 강에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모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강에서는 이제 여기가 상류가 되겠고 하류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벽계 파면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로 쭉쭉쭉 전파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 벽계 파면에서의 파괴 형태가 되겠고, 그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쭉쭉 전파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디에서부터 전파되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벽계 파괴. 그래서 이런 벽계면, 아까 우리가 봤던 딤플이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우리 파면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연성 파면인지 아니면 벽계 파면인지 또는 뭐 취성 파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무슨 그 사건 사고들 뭐 천안함이나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은 연성 파면이냐 취성 파면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파면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파괴가 진행되었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파손의 원인이 무엇일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도를 이제 강도루랑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도는 뭐냐면요, 그 물체의 표면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표면을 다른 물체로 눌렀을 때 그 물체의 변형에 대한 정량의 크기. 그래서 이제 물체 표면에 관련된 것이 되겠고, 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그래도 계속 드렸는데 강도랑 경도를 구분 못하시면 사실은 그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도랑 경도 꼭 구분하셔야 돼요. 강도는 물체의 외력이 가해졌을 때, 외력이 일단 있어요. 외력이 있는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파괴하기 전에 변형 저항이 변형하는 거죠. 앞쪽에 사실 그 정의가 나옵니다. 변형 저항. 외력이 가해졌을 때. 자, 경도 외력 필요 없습니다. 경도는 외력이 필요 없고 표면이고요. 그래서 그 경도와 강도는 무조건 차이가 있습니다. 경도는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모스 국기가 대표적인 경도입니다. 그래서 뭐 활석, 뭐 그다음에 뭐 석고, 뭐 정장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높은 게 뭡니까? 금강석이죠.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제일 높다. 그래서 이거 그 모스 국기계는 돌끼리 서로 이제 끌어가지고 이게 끓기는지 안 끓기는지 그걸로 보는 건데, 이거는 끓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금속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를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얼마만큼 눌려지느냐. 그래서 관통되면 안 되겠죠, 아예. 그죠? 관통되면 안 되겠고요. 눌려서 앞흔이라고 하거든요. 앞흔, 남아있는 앞흔, 흔적이죠, 흔적. 그 눌렸을 때 남아있는 흔적, 앞흔의 크기로 보는 게 바로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경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흔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도가 제일 낮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경도가 낮겠고요. 알루미늄이란 것도 경도 낮고, 그다음에 뭐 같은 철이라도 나중에 뭐 이렇게 더 훨씬 더 처리를 하거나 뭐 질소 같은 거 집어넣은 것들은 훨씬 더 경도가 높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가장 경도가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도가 되겠고,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들에 이제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비커스고요. 비커스는 여기에서 근데 팁이 다 다이아몬드거든요. 팁이 이제 다이아몬드 팁이어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 다이아몬드 팁이라 돼 있죠. 비쌉니다, 팁이. 그죠? 경도계 생각보다 비싸겠죠. 그래서 팁 자체는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이 생긴 것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로 하는 누르는 게 비커스고요. 그 다음에 뭐 로크웰, 브리넬 많이 씁니다. 브리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mm에 9, 그러니까 스틸 9나 텅스텐 카바이드 경도가 높은 그런 소재를 쓰고 있고요. 이 구형을 눌러주는 거예요. 구형. 그래서 9에 이거는 그 직경만 측정하면 되겠고요. 로크웰은 이제 9가 아니고요. 9도 가능한데 다이아몬드 콘입니다. 콘 형태죠. 콘. 여기에서도 이러한 직경을 구할 수가 있는. 그래서 비커스는 이 그 대각선 길이 두 개를 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걸 측정만 딱 하는 순간 측정만 딱 하면 바로 계산해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 누프 경도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서로 간에 환산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만 측정을 해도 다른 것의 경도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브리넬이 뭐 얼마다 라고 하면 비커스도 얼마다, 로크웰도 얼마다라고 하는 환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의 값들을 환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경도까지 알아봤고요. 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처음부터 좀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일단은 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가역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일단 소성을 먼저 볼까요?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영구적인 변형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성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바로 두 가지거든요. 딱 두 개만 아시면 탄성에서 두 개. 뭐냐? E랑 누만 아시면 탄성계수, 그러니까 탄성계수 E 값만 아시면 탄성계수는 이 탄성 기울기죠. 기울기. 이 응력과 그 다음에 변형률 사이에서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이게 탄성계수. 탄성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또 훨씬 더 이제 그 탄성 구간 내에서 변형량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푸아송비. 푸아송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 탄성계수와 푸아송비. 탄성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성계수와 푸아송비. 푸아송비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늘어나는 내가 잡아당긴 거에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내가 이 잡아당긴 만큼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그게 바로 푸아송비입니다. 많이 줄어들수록 푸아송비가 높습니다. 적게 줄어들수록 푸아송비가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잡아당기는 건 이만큼 잡아당기는데 어떤 애는 이만큼, 그러면 푸아송비 높은 거고, 나 이만큼 잡아당겼는데 어떤 애는 요만큼밖에 안 줄어드는, 푸아송비가 낮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푸아송비도 그렇고 탄성계수도 그렇고 이 재료가 처음에 가지는 재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탄성에서 이 두 가지 중요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성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소성 변형, 가공 경화, 그 다음에 뭐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항복 강도 어떻게 정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0.02, 0.002 또는 0.0 죄송합니다. 0.002 또는 0.2%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옵셋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만큼 옮겨가지고
0.2%로 외우세요. 0.2%. 0.2% 오프셋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프셋이라는 게 요거 기울기 따라서 똑같이 평행이동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 그래서 요 점 만나는 점에서 항복 강도 읽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복 강도가 되겠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항복 거동에서 연속과 불연속 이렇게 있는데 연속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 불연속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가는 거. 연속이면 아까처럼 그냥 읽어주면 되고요. 불연속이면은 요 밑에 부분 읽어주면 됩니다. 하부 항복 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이게 이렇게 그 실생활에서 필요한데 뭐 일단은 지금 요약 중이니까. 그다음 중요한 게 가공 경화 중요합니다. 가공 경화. 항복비. 여기서 중요한 건 항복비라는 개념. 항복비는 결국에는 항복 강도에서 인장 강도 나눈 값인데, 그래서 요 개념. 인장 강도 요 꼭대기잖아요. 그죠? 요 나눈 값.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가공 경화율, 가공 경화 지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가공 경화율이라는 거는 요거를 미분한 값이 되겠고, 가공 경화 지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n 값, 이 n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스위프트 이퀘이션 제가 사용하러 말씀드렸죠. n 값.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율, 가공 경화 지수.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숫자 하나로 나타내고 싶으면 가공 경화 지수. 나 그래프로 나타내야지 그러면 가공 경화율.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가공 경화율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인장 강도, 인장 및 뭐 그 다음에 그 인장 그래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나중에 같이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요. 인장 그래프도 그리고 가공 경화율도 같이 그려놓거든요. 여기 옆에다가.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가공 경화율을 많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장 강도 맥시멈 값이 됐고요. 네킹 이후의 변형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오히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연성 파괴를 봤더니 더 쉽게 이해되시죠? 다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네킹이 발생하게 돼요. 네킹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응력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또 포화송비의 영향도 여기까지가 있었죠. 포화송비에 의해서 이미 이만큼 얇아졌잖아요. 그죠? 포화송비에 의해서 이미 이만큼 이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탄성 구간에 탄성이랑 이제 소성에서 이제 이만큼 이렇게 됐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에서 더 이상 될 수가 없으니까 국부적으로 더 줄어든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장 강도 뭐 결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가공 경화라고 하는 거는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커브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트루를 이렇게 요 공식 집어넣어야겠죠. 공식 트루로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공 경화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공 경화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인장시험 장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인장시험 장치 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로드셀이 중요하고 신율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로드셀에서의 원리는 그 휘스톤 브릿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애들이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보는 것이 되겠고요. 로드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인장시편의 모양이 이렇게 도그본 타입으로 정해진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응력이나 변형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 다음 이게 기준이 ASTM이라는 데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STM을 보시고 하면 되겠고, ASTM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다 있는데 주로 ASTM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보지. 연성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보셨던 게 바로 이제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파괴인성을 이제 구하시게 될 거거든요. 파괴인성 같은 거 구하실 때는 균열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균열을 만들어 놓는다 사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냥 그 노치를 파거나 뭐 이렇게 조각을 해서는 균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피로라는 반복 하중을 통해서 균열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균열이 성장해가지고 거의 뭐 원자 단위로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바로 파괴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개념들이 다 여기에서 온 거죠. 처음에 이제 이 균열을 하나를 정하고 나서 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파괴 모드, 뭐 연성이나 뭐 쥐성, 입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다 보셨고, 연성 파괴 기구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딤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쥐성 파괴 기구는 쭉 전파해서 나가는 거다. 여기서는 몇 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도를 배웠죠. 경도는 이제 표면에 대한 이야기고 강도랑은 충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경도 측정 방법은 뭐 로크웰, 뭐 브리넬, 뭐 피커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게 바로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응력과 변형률은 이 size independent. 그래서 이제 크기에 뭐 상관이 크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중과 변위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 하중을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죠. force를. 하중을 알면 단면적을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겠고요. 변위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그 표점 거리를 나눠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스트레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스틱에서는 여기에서는 그 탄성이죠. 탄성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응력과 그 다음에 변형률이 서로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또 한 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탄성에서는 푸아송 레이시오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아시면 되겠고요. 플라스틱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소성 변형, 그 영구적인 변형이 되겠고요. 영구적인 퍼머넌트하다, 영구적인 변형이 되겠고 여기서는 뭐 인장이나 압축 이렇게 할 텐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알게 되는 개념이 뭐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뭐 연신율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셨고 또 소성 변형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공 경화. 그래서 소재는 점점 우리가 그 힘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가공 경화에서 알 수가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봤던 게 인성이 되겠죠. 인성 에너지 개념입니다. 에너지. 지금까지 에너지라는 개념 한 번도 안 썼는데 터프니스부터 인성부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된다 했잖아요. 그럼 분리가 됐을 때 처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처음과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운 면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죠? 면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바뀐 거죠. 그 면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쓴 에너지는 얼마인가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터프니스가 되겠고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균열이 작은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성 파괴, 취성 파괴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연성에서는 이거는 이제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뭐 소성 변형량 같은 것들이 이제 연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음 주에 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결정 구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를 같이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